경기 침체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마일드하게 경기 침체가 지나갈 것 같다라는 5.25가 아니라 5.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착점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주식시장에 자신감이 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 예, 돌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빠져도 그전처럼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 저희가 이제 모를 수 있는 리스크는 네, 오늘 모신 분은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연준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뭐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 한국 시장은 그냥 이렇게 상승 쪽으로 네,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CPI도 그렇고 PPI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래서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FOMC 의사록이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오늘 나왔지만은 그 전에 그런 좋은 지표들을 보기 전에 했던 그렇죠. 네, 의사록이고 이제 그 자체도 약간은 매파였기 때문에 뭐 의사록이 발표가 돼서 오늘 한국 지수가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보면은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제 가이던스를 잘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업종들도 좀 올라가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그 이제 오픈 AI 관련한 이런 주식들, 챗GPT 관련한 이런 주식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주식을 살 이러한 긍정적인 센티먼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겁나는 거는 이제 물가가 너무 높다, 생각보다 높다, 또는 또 PPI도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번 얘기하셨을 거니까 그렇죠. 생략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 고용보다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고용 시장이 되게 탄탄하다라는 증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 고용 열려 있는 게 한 1,100만 개짜리 일자리가 지금 구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구인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한 500만에서 600만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 한 달마다 일이 일비하면서 고용이 늘었네 줄었네 이러는 것보다 고용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당 2개의 일자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뭐 이민 정책에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있었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한 1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자리가 많은 반면에 이제 일할 사람은 별로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용 지표가 확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런 금리와 관련해서 혹은 그런 그 거시경제 지표들 볼 이유가 없다. 뭐 추세는 이미 꺾였으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긴축을 좀 더 타이트하게 네. 그러다 보면 유동성이 땡겨지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리한 거가 있고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잘 보면은 3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보면은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금리를 빨리 올리는 부분. 이거는 당연히 걱정이었죠, 긴축.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금융 부분에서 압박이 있었고요. 하나는 실물 경제 부분에서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 부분이라는 게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은 그것까지 망가지면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건 3개월 전 얘기고 지금으로 돌아오면은 지금은 이제 연초 이후로도 많은 전문가들 이제 뭐 글로벌 IB 포함한 연준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마일드하게 경기 침체가 지나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근거 중에 하나도 유로존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GDP 전망치가 최근 한 달간 또 계속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경기가 침체는 안 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주가를 끌어내렸던 악재 중에서 하나는 강화되고 하나는 없어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하나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방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긴축의 강도가 더 세진다, 더 길어진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금융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라는 거는 두 개의 축이 이렇게 발로 서 있듯이 두 다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더 강한 다리는 사실은 이제 실물 경기이고요. 네. 실물 경기가 똑같이 이퀄 되는 것들이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과 경제 성장률 이러한 펀더멘탈이 주가의 바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이 그 주가를 더 세게 밀어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피크 쳤을 때 끌어당기는,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들이 금융 부분의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걱정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들었고 금융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데, 그런데 다시 생각을 잘 해보면은 금융 부분도 저희가 이제 물론 5월에서 6월 정도 금리 인상이 종착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좋으니까 좀 더 간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7월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5.25가 아니라 5.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착점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3, 4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착점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부터는 조금 더 주식시장에 자신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요즘 이제 1월 달 사실 1월 효과라고 얘기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잖아요. 여기에서 주식을 이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 무슨 소리야? 이제 막 떨어진 폭이 얼만데 이제 시작인데 지금 던지면 이건 안 된다. 네. 계속 들고 보유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 아주 강하게 갈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박스권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한 두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 전에는 아마 저희가 여기 815 모니터 그 전에 나왔을 때도 고점 이렇게 오면은 팔아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예, 팔았다가 그냥 계속 이 작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밑에 많이 빠지면 사시고 위로 올라가면 파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 반대이고요.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 팔 수는 있죠. 일부 팔 수는 있는데 그 많이 파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예. 그 이전과는 다른 박스권을 지금 이미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돌파할 수가 있고, 아 가능성이 있다. 예, 돌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빠져도 그 전처럼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파하는 시점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아무래도 한 4월 이 정도 이제 봄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지표는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하고 그 다음에 뭐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뭐 뉴오더 관련한 지수들 이런 것들 도는 거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돌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선행 지수가 주가와 항상 동행을 했었고,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그 상관성도 사실 제일 높습니다. 0.85로 굉장히 높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돌 때가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는 순간, 그게 4월 아니면 5월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5월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안에 세부 항목까지 다 끄집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되면은 지금의 2,500만 가면은 항상 부딪히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번에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뭐가 달라진 네. 거죠? 이전과? 그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부분들은 이제 주가가 거의 1년 반 한국 빠졌고 2년 빠졌는데, 그렇게 제일 큰 거는 긴축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긴축이 강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그 벌써 일어난 지 한 7개월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일어나면은 과거에 50년간의 사례를 보니까 항상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왔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경기 침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과거와 지금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계속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데, 좀 중요한 부분은 경기 펀더멘탈이라는 게 지금 되게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슨 말이냐, 연체율 올라오고 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저희는 이제 과거 대비 통계를 같이 보는데, 이제 그게 GDP 대비, 그러니까 과거의 GDP가 낮았고 지금은 훨씬 높잖아요. 그 대비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계 자산, GDP 대비 가계 자산, GDP 대비 부채율 이런 거를 봤을 때 가계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연체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네, 그런 이제 경기의 펀더멘탈이
과거 리만 사태 때나 또는 뭐 나스닥 버블 터질 때나 이럴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기업도 지금 이제 PBR이 0.8로 한국은 돼 있고 미국도 기업들이 자사주를 엄청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잔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실한 부분은 사실은 정부였죠, 정부.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이런 부분들인 게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발란시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찍어가지고 뿌리는 부분들이 4조 달러, 5조 달러씩 뿌려놓으니까 정부가 부채만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의 문제고 그런데 그 정부가 다시 회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리세션으로 그냥 다 좀 직결이 됐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정도로 지금 체력이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거라는 그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진 거. 이런 부분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주가가 더 전저점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 어떤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좀 지지해주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투자 심리를 좋게 하니까 네. 예, 팔기보단 사는 이런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경착륙, 연착륙 이런 얘기하다 요즘 이제 무랜딩,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기준금리 지금 이제 동결을 했죠.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거 미국은 더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 차이에서 오는 이 뭔가 위기 상황 이런 건 없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한국은 이제 환율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더 올려서 5.5까지 갈 건데 한국이 3.5에서 더 안 올리면은 이제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모처럼 이제 원화가 약세 일반도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약세로 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금통위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동결이로 해서 앞으로 안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많은 그 금통위원들이 상황을 보면서 다음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물가가 지금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일단은 가계부실 뭐 이런 데를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동결을 한 거지만은 우리도 물가가 압박이 되고 미국이 좀 더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러면 환율이 조금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원화가 약세로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갔다가 오늘 금통이 동결하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영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그 금리 차로만 이 환율을 다 설명하진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오늘 좀 빠지기는 하지만 요새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도 좀 나오고요. 사는 매수세가 확 줄어들은 이런 것들이 환율 때문이 아니냐. 어쨌든 다시 1,3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이미 추세는 꺾였고 하락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것도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환율 전망은 대체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틀리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예, 그런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좁혀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같이 이제 공감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이제 다시 약세로 갔던 최근에 그 사례들은 생각보다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간 게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강세로 갔었죠. 그래서 그 거의 20년 최고치를 달러 지수가 찍었었고 그 이유는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금리를 제일 빠르게 먼저 유럽이나 뭐 다른 중국은 가만히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었고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주는 거기다가 안전자산인 달러채를 사러 그냥 거의 계속 글로 들어갔던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하게 쏠리는 현상이 첫 번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언와인딩이 되기 시작했냐 하면은 유로존의 경기가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그러니까 예상했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오면은 그게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을 본다 그러면은 중국은
리오프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GDP를 2분기를 상당 부분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골드만삭스니 JP모건이 다 이제 중국의 GDP, 유럽 GDP 다 상향 조정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그래도 너무 쏠려 있던 달러 위주의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언와인딩 되는 거지 이쪽에다가 뭐 굉장한 배설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간 게 일부가 돌아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자체는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달러 강세는 저번에 고점은 그게 고점이 맞다. 이제는 서서히 흘러내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왜 환율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면은 이제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그리고 그로 인한 그 고금리 상황이 좀 길어지게 됐을 때 결국은 부채를 지고 있는 뭐 가난한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국가들, 특히 이 신흥국 국가들 경제 위기가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이럴 때 찾아오지 그렇죠. 않았냐. 네네. 그러니까 이 뭔가 또 이 여파가 우리한테 쏠려 드는 거 아니냐, 신흥국 경제 위기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제가 1980년이 코스피가 100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차트를 지금까지 쭉 그리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같이 동시에 그려놓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달러 제일 고점에서 코스피 저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코스피가 안 좋았다는 거는 이머징 전체 국가들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달러가 고점 찍고 꺾일 때는 코스피가 저점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달러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2150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코스피 저점이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꼭 우리는 사실 신흥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다 보니까. 네네. 그러나 외부,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IMF에 구제 신청한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주변 국가들에서 이머징 국가들에서 이게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됐을 때 이게 전이 되고 우리까지 어려워지지 않겠냐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파월도 이제 FOMC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성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중금리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뭔가 사실은 이 와중에 높은 금리 안에서 뭔가 이제 부실이 터졌어야 되는데 큰 부실이 터진 거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뭐 레고랜드 사태 또 지나올 때 그때 정말 굉장히 험악했었는데 정부들이 뒤에서 딱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바이백 하거나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 해외도 그랬거든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금리가 안정이 되면 해소될 문제라고 이제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규모 있는 국가에서 의미 있는 크레딧 리스크가 터지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안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리스크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모를 수 있는 리스크는 여전히 물가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는 거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방향은 확실한데 예상치보다 속도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중국이 보복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도 사실 보복 소비하다가 지금 물가 이 모양이 된 거고요. 그렇죠. 너무 통장에 돈이 많았으니까. 중국도 이제 제가 딴 방송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10조 위안 정도의 초과 저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쓸 거예요. 뭐 안 다녀가지고 그냥 통장에 계속 꽂히고 있는 돈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조 원이거든요. 이제 그거 쓰다 보면은 유가가 올라갈까 봐. 네, 유가가 올라가고 물론 중국 내 소비재들 위주로 올라갈 겁니다. 중국은 물가가 2%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상당히 물가도 안정돼 있고 이런데 그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올라가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분 또는 아니면은 걔네가 소비하면서 유가를 건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물가가 빠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물가가 다시
지금 6%대가 아니라 7%대를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생각하시면은 작년 9.2% 찍은 게 7월 달이었어요. 네. 네. 작년 7월 달에 9%대였고요. 이미 3, 4월 달에 8%대였어요. CPI가. 그럼 작년에 8% 오른 거에서 지금 2월, 3월 가잖아요. 3월에 8% 오른 거에서 또 7% 오르는 거는 베이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그렇게 뭐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물가는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사실 중국도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 문제하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중국도 만만치 않다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어쨌건 그 소비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좋은 현상들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우리가 경험했던 거를 중국도 이제 똑같이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일본 지금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총재 새로 임명되시는 분 네.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또 생기게 되면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런 것들의 본국 귀환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변동성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사실은 뭐 우에다 이제 신임 총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거는 총리 지명을 3명이 고사를 해서 차선으로 이제 그 하면은 되셨다라고.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예,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도 뭐 사실은 굉장한 선진국이고 거기 금융 시스템도 너무 보수적이긴 하지만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굉장히 큰 방향을 틀을 정도의 강력한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거고 컨센서스를 이뤄가면서 천천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호키시하거나 또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총리 지명되는 때에도 이제 그날 엔화를 보니까 엔화가 약간 강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들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